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선언, 이것으로 촉발된 무상복지 논쟁이 가히 뜨거운 세금 논쟁, 증세 논쟁으로 불붙고 있는데요. 정치권 안에서는 현재 그야말로 증세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오늘 팟짱은 전직 국세청장이자 또 행정자치부 장관이자 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셨던 이용섭 한반도 미래연구원장님을 모시고 세금, 이거 증세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 근본적인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의원님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원장님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청장님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워낙 다종다기한 일을 해 오셔서요. 오늘은 편하게 그냥 제가 그 국회에 같이 있었을 때처럼 의원님이라고 예, 그러시죠. 부르겠습니다. 예. 네, 광주에서 오셨어요. 예, 아침에 기차 광주에서 왔습니다. 비행기 타고 오셨죠? 기차 타고 왔습니다. 기차 타고 오셨어요. 아유, 그 광주에서 서울 상암동까지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마이뉴스가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 예. 네. 또 이렇게 또 인사를 뜨겁게 해주시니까. 그 팟짱에 처음 출연하셨는데요. 오랜만에 미디어에 물론 공중파 라디오 프로그램에는 자주 나오셨지만 팟캐스트는 처음 출연이신 것 같으세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나이도 들고 또 그 공직 경력이 많다 보니까 네. 라디오 인터뷰는 많은데 이런 류의 인터뷰는 잘 요청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시고요. 네. 듣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유익한 얘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에 청취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러시죠. 예. 네, 아마 팟짱 출연하시고 지역에 가시면 팟짱에서 잘 들었다고 이런 예, 인사를 조만간 받으실 거라고 믿으면서 예, 예.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국회 예결특위가 지금 예산 전쟁의 한창인데요. 내년도 국가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쓸 거냐, 이걸 가지고 결정하는 아주 중대 고비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치권에서 한 발 떨어져 계신데요. 국회 예산 전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곳곳을 보면 부실 흔적이 참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네. 국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우선 시간상 졸속 심사가 걱정이 됩니다. 졸속 심사요. 예, 네. 아시는 것처럼 국회 선진화법이 금년부터 처음 시행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11월 말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날 본회의에 정부안이 자동으로 부의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그간 이 세월호 특별법 처리 공방 문제 등으로 인해서 예결위 심사 기간이 고작 25일 정도로 이렇게 축소가 돼 버렸어요. 그렇죠. 더구나 이제 사실상 증액과 감액이 이루어지는 곳이 이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인데 이게 어제부터 이제 2주밖에 안 열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376조나 되는 이 내년 예산을 꼼꼼하게 심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고요. 또 우리가 이제 국회에 있을 때 경험을 보면 이 2주라도 제대로 심사를 해야 되는데 네. 어제 보면 첫날부터 여야가 불협화음을 노출하고 있어서 불안하기 짝이 없고요. 또 하나 이제 우려되는 것은 쪽지 예산이나 자기 지역 예산 챙기기가 네. 얼마나 극성을 부릴지 걱정이 됩니다. 네. 지금 여야가 말로는 쪽지 예산을 없애겠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건 선언적 다짐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예산안 조정 소위를 완전 공개하고 네. 특히 이제 증액 결정이 과거에 보면 막판에 예결위 여야 간사 간에 밀실 여부로 이루어지거든요. 밀실 협상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편법이 시정돼야만 이제 저는 해결이 된다고 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보면 우리가 의원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자기 지역 예산을 자기가 통과시켰다 이렇게 자랑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나 국민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부끄러운 일이고요. 네. 실은 위급한 심장병이 있는데 이 심장병을 내팽개치고 무좀 치료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런 국회의원들은 이번에는 좀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실제로 이제 또 자기 지역 예산을 챙겨야 다음 총선에서 조금이나마 또 지역 주민들한테 이런 성과가 있습니다라는 걸 알려야 되는 국회의원들의 어떤 그 갈급한 상황 이런 것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닌데요. 여하튼 그렇죠. 지금 376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정부 예산을 이런 식으로 쪽지 예산이라든가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기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또 밀실에서 협상을 통해서 결정을 한다고 한다면 정작 중요한 예산 집행이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런 상황인데 예. 올해도 어김없이 그것이 재현될 수 있다. 예, 그런 더 우려가 심해졌죠. 더 심해질 예, 수 예, 있다. 예. 이런 우려를 하시는 건데요. 그래도 지금 보면 이제 정부 돈을 이거를 이제 그 사실 이거는 가치와 철학이 좀 기반되는 거 아닙니까?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되냐. 이건 정부의 생각과 가치 판단 이런 것들이 좀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건데 박근혜 정부 예산 챙기기 이런 것들을 여당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야당은 또 반대하고 있고 예. 그런 상황인데 이를테면 지금 상황에서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적절한 예산 편성이랄까요? 우선순위를 둔다면 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십니까? 이제 정부는 아무래도 정부 편의 위주로 예산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많은 노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저기서. 그래서 이제 정부에게 예산 편성권은 주지만 네. 이거를 심의해서 최종 확정하는 것은 국회에 이제 그 권한을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국회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가 발전이나 국민의 행복 지수 제고 차원에서 제대로 이제 검토가 돼야 되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국회에 와서 이 압력성 쪽지 예산이나 로비성 예산 그리고 네. 자기 지역 챙기기 예산이 추가되면서 네. 오히려 과거에 보면 애곡되는 측면이 더 있었던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네. 이게 안타까운 거고 저는 이제 박근혜 정부 예산 정책에 대해서 네. 한 가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네.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점이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된 대규모 감세, 네. 실은 부자 감세라고 부르고 정부는 대개 듣기 싫어합니다만 이 부자 감세로 인해서 2008년부터 내년까지 네. 그러니까 8년 연속 재정이 적자고 이 누적 적자 규모가 179조에 이릅니다. 이 기간 동안에 국가 채무도 271조나 증가를 했거든요. 국가 채무가. 예, 네. 그래서 내년 예산상 우리나라 총 국가 채무 중에 48%가 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8년 동안에 늘어난 것이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보면 적자 규모가 33조 6천억 원이고요. 마이너스가. 예, 국가 채무가 43조나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가면 제가 볼 때 네. 임기 중에 재정 파탄이 우려된다. 그래서 아니. 빚내서 경제 살리겠다고 계속해서 네. 가계부채 늘리고 국가 채무를 이렇게 늘리게 되면 네. 중산 서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네.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나 성장 잠재력이 크게 추락할 것임이 분명한데도 그냥 돈 풀어서 빚내서 경제 살리겠다. 네. 여기에다만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배려가 없다 하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이제 위협이 확 느껴지는데요. 국가 채무가 271조나 된다 그러면 이것도 이러다가 또 괜히 이게 8년 동안에 는 국가 채무가 271조인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전체 국가 채무의 절반 정도가 이 8년 동안에 늘어난 겁니다. 세상에 이러다가 또 IMF 오는 거 아닌가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 같고 이런 건 보수가 더 걱정할 것 같아요. 실은 우리가 1997년 말에 온 IMF 예안 위기를 네.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네. 156조라고 하는 공적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재정 건전성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2008년 9월 15일 날 온 리만 브라더스 사태 네. 그러니까 네. 국제 금융 위기를 그렇죠. 빨리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재정 건전성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EU 국가 중에서 네. 대의존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작은 해외 충격들이 오면 네. 그것을 흡수해서 네. 우리 경제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줄 수 있는 마지막 버팀목이 재정 건전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너져 버리면 우리는 가는 겁니다. 확 가는 수가 있겠죠. 예, 그러는데 지금 이제 완전히 이게 뭐 우리 이거 뭐 성냥불 돌리기라고 그런가요? 네. 내 정부에서 성장률만 올리면 된다. 뭐 국가 채무를 늘려서든지 재정 적자를 늘려서든지 가계부채를 늘려서든지 네. 이런 식으로 해놓게 되면 다음 정부에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게 되고 네. 재정이 파탄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네 대에만 유지가 되면 되고 다음 때에 망하든 말든 뭐 I don't care 뭐 이런 방식으로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가 운영을 해온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무상복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제 2012년 대선 당시에 우리는 그때는 이제 뭐 사회적 합의로 이미 무상급식은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뭐 다시 공약으로 하고 말고 자시고도 없었던 단계였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박근혜 정부가 청와대에서 얘기하기를 무상급식은 우리 공약이 아니었다. 그리고 우리는 무상보육이 우리 공약이었다. 그러니까 무상급식 공약 예산 빼서 무상보육에 써라. 그리고 이거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누리과정에 반드시 예산이 투여된다. 이런 식으로 예산 정책을 가져가고 있는 건데요. 예, 예. 이런 방식의 예산 운용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전직 행자부 장관, 전직 국세청장으로서 보실 때 어떠십니까? 이게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이 네. 이 야당이나 진보 교육감이 주도해온 무상급식 예산은 줄여서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무상보육에 사용하라 해라.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애들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실은 창피한 일이죠. 네. 그리고 보육과 급식은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를 포기할 네. 그런 성질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청와대와 여당이 어떻게 하면 이 시점에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먹일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으로 편가르기 하고 나선 것은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일이고요.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무상급식은 2010년 지방선거 그리고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거치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3년째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무슨 2012년 대선 때 네. 별도로 공약을 내걸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야가 더 이상 무상급식과 무상복지를 놓고 정쟁의 수렁에 빠져서는 안 된다. 누구 공약이 됐든지 간에 사회적 약속이니까 지켜지도록 노력해야 되고 네. 또 무상급식 중단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정의에 맞다고 보고요. 네. 따라서 제 생각은 청와대나 여야 그리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하루속히 절충점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 지역에요. 그러니까 지역에 어려운 학생들이 그 기숙사에서 생활을 많이 하는데 1년 무상급식 비용이 한 200만 원 정도 된다 그래요. 개인당. 예. 그러면 그 돈 때문에 그 돈이 없어서 기숙사를 나와야 되는 상황에 놓이는 학생들이 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정부 여당이 무상급식을 갖고 시작을 했지만 애들 교육권마저도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권리마저도 박탈하는 끔찍한 나라가 아니냐. 그러니까 무상급식을 보는 시각과 철학의 차이인데요. 네. 무상급식을 정확히 얘기하면 저는 의무급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무급식. 예,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돈이 많은 사람의 아들이나 딸이나 상관없이 네. 다 국가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그렇죠. 시켜주거든요. 예. 그건 국가의 의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무교육이라고 할 때는 학교에 등교해서 네. 학교에서 돌아올 때까지 전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점심 때 먹는 그 급식 문제도 그 사람의 가정이 얼마나 잘 사느냐 못 사느냐를 떠나서 네. 수업료를 안 내는 것처럼 이렇게 의무 교육을 시켜주는 차원에서 봐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밥 먹는 것도 교육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밥 먹는 식사 예절, 뭐 줄 서는 거, 뭐 그 고르게 식사하는 거, 영양 이런 것도 다 교육인 그리고 또 하나는 일환이죠.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내고 먹고 네. 가난한 학생들만 거기서 돈 안 내고 먹을 때 네. 그분들이 느끼는 패배감이랄지 절망감이랄지 그럼요. 이런 것들이 사회에서 또 사회적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크고 넓게 봐줘야지 네. 이게 편가르기식으로 봐서는 될 문제가 아닌 것이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제 아이를 기르는 엄마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말하면 좀 치사해요. 예. 밥 한 그릇 먹는 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부가 하는 것은 이 돈 빼서 윗돌 빼서 아랫돌 막으라는 식으로 정책하는 거는 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용납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무상급식은 당연히 나아가야 될 방향인데 네. 우리가 좀 빨리 했느냐 음. 하는 그런 문제는 제기할 수 있다고 네.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미 시행을 했기 때문에 네.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홍준표 지사가 지금 우리가 말이야 무슨 무상 파티할 때야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시면서 모든 게 소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내거는 복지 정책은 다 무상 포퓰리즘이다라는 식으로 공세하거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그 신혼부부들한테 뭐 집 한 채씩 그 임대주택 정책을 좀 새롭게 전환하자, 100만 원 건설하자, 뭐 이런 주장들, 또 무상 급식, 또 무상 보육, 뭐 이런 어떤 그 전반적으로 우리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내걸었던 정책들에 대해서 전부 무상 포퓰리즘이라고 공세를 하고 예. 있어요. 그런 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런 사회적 논쟁이 우리 국가가 복지국가로 가는데 네, 그 거쳐야 될 사회적 비용이라고 보는데요. 네, 네, 근데 홍준표 지사는 아마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닌가. 또 무상급식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있는 게 우리 현실이고 네. 통상 이제 보수 쪽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의식해서 정치적으로 어떤 이익을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컸던 것 같고요. 네. 본인 스스로가 이제 무상급식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개인적인 차원을 떠나서 네. 국가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철학과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무상 보육, 누리 과정에 대한 예산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요. 예. 이른바 만 3세에서 만 5세 이 사이 연령대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 누리 과정으로 정하고 이것은 정부가 책임지겠다 이런 약속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양상을 보면 정책은 추진하는데 예산은 지방교육청이 내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과거에 중앙정부 세금 정책 컨트롤 타워셨으니까요. 전체 세금 정책을 총괄했던 입장에서 이렇게 판단을 할 때 정부가 이렇게 그러니까 정책은 하는데 예산은 지방교육청이 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중앙이 내건 정책은 중앙이 돈을 내서 제가 볼 때는 네. 양쪽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선 예. 교육감들은 정부가 약속했으니까 무상 보육을 무조건 정부가 책임지라 하는 것도 이게 역사성을 모르고 하는 얘기거든요. 왜 네, 그러냐면 네.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또 이제 청와대나 정부 여당은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23조 네네. 1항을 내세우면서 보육은 전적으로 지자체 업무니까 지자체가 알아서 재원을 마련해라. 네. 이것도 이제 무책임한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부터 이 67개 복지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을 했습니다. 그때 예. 이양하면서 분공 교부세 형식으로 재원도 함께 내려보냈거든요.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을 보면 네. 교육청이 보육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보육 재원은 지방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 하면 네네. 이 청와대나 정부 여당이 이런 걸 다 이제 아는 상황 속에서 네. 박근혜 대통령이 무상보육을 대선 공약으로 약속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선 공약이 끝난 후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0세부터 5세까지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네. 이렇게 보육 사업처럼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 얘기는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와서 지방 정부에만 이제 전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 국정을 계속 꼬이게 하고 더 큰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게 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해결책은 뭐냐? 네.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그동안에 여건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또 어떤 경우에도 무상보육 약속은 지켜져야 되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분담 비율을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로 상대방에다만 책임을 전가할 게 아니라. 네. 어쨌든 이 분담 비율에 대한 합리적인 그 대화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최소한 그러면 교육청은 얼마를 부담하고 또 지방 정부는 또 얼마를 부담하고 중앙 정부는 또 얼마를 부담해서 그 비율을 정확하게 분배를 해서 다 같이 이 정책 하기로 한 정책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지금 어떤 생각이냐면요. 아니 어린이집 보냈다가 또 이거 누리과정 끊기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올해부터 내년 3월부터는 그러면 유치원을 차라리 가야 되겠다. 그래서 공립 유치원이나 유치원이 또 버글버글 거려요. 그러니까 애를 기르느라고 바빠 죽겠는 이 엄마들을 정부 정책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국민을 정부가 불안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 네. 보면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국민 입장에서 보면 정부는 하나거든요. 네. 누가 이것을 부담할 것이냐의 문제는 정부 내에서 자기들끼리 합의하면 될 문제거든요. 그런데 무상급식, 무상보육 어떻게 할 것이냐, 지자체가 부담할 거냐, 국가가 부담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염려를 끼치는 것은 정부의 자세가 전혀 아닌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물론 지금 지방교육청이 여유가 있으면 저는 지방교육청이 부담해도 된다고 봐요. 그렇지만 지방교육청이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제 부자 감세하게 되면 국세의 20.24%가 지방교육청으로 자동으로 내려가거든요. 국세 20.24%가 24%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 한 100조 정도 세금을 깎게 되면 20.24%면 약 20조라는 세금이 교육청으로 돈이 덜 내려가게 됩니다. 이야. 더구나 금년에 세수가 한 10조 정도 덜 들어오면서 교육재정 교부금이 지방에 안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주교육청 같은 데는 은행에서 빚 얻어서 쓰고 있거든요. 뭐 이런 데다 대놓고 당신들이 다 부담해라. 그리고 공약은 중앙정부가 다 했으면서 이거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색은 있는 대로 내고 돈은 안 쓰고 그리고 엉뚱하게 부자들 세금은 다 깎아줘가지고 결과적으로 서민들에게 그 부담, 불안 이런 것만 가중시키는 방식으로 가는 건데요. 예컨대 말씀하신 대로 분권교부세가 다 그 자원이 지방으로 내려가게 돼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방교육청, 지방정부, 중앙정부의 바람직한 분담 비율은 어느 정도가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생겼느냐 하면 2005년, 2006년 저는 그때 이제 참여정부 때 국세청하고 행자부 장관 하고 있을 때입니다만 그때는 그 내려보내는 업무하고 재원하고 이제 맞게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되고 취약계층이 늘어나면서 복지비는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재원은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부자 감세하고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세금은 거의 안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딱 맞게 이렇게 내려보내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돈이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한번 제가 볼 때는 지금 지방에서 하고 있는 복지 지출 중에서 과거에 생각 못했던 복지 지출 비용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은 중앙에서 할 것, 앞으로 계속 이것은 지방에서 하는 복지 지출이 맞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꽤 오래됐습니다만 감사원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노인성 복지나 이런 건 중앙으로 다시 가져와야 된다 이런 공고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재조정을 했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지방에서 해야 될 복지비 지출 중에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수행하면서 뭐 취득세를 내린다든지 그리고 국세를 깎음으로 인해서 적게 들어오는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정부가 보전을 해줘야지요.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몇 대 몇이다 이렇게 획일적으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복지비 성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정부는 하나다. 그래서 국민들이 받아야 될 복지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정성 가지고 논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맨날 네가 내라 내가 내라 해준다 못 해준다 설왕설래하는 게 매일 연일 신문지면에 나오니까 국민들은 불안하고 그래서 이거 해준다는 거야 안 해준다는 거야 어디를 믿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름밤에 보면 아주 더운 여름밤에 보면 아들은 덥다고 문 열나가고
딸은 모기 들어온다고 문 닫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는 누구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이때 이제 어머니 아버지의 지혜가 필요한 거거든요. 모기장 치고 문을 여는 겁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무상급식 줄이자 하고 한쪽에서는 계속 지속하자고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감세하자고 다른 한쪽에서는 증세하자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정치권이 네. 모기장 치고 문을 여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청와대나 정부 정치권이 편가르기만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가 국민에 대한 신뢰도 잃게 되고 비전을 제시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들으니까 귀에 이렇게 쏙쏙 들어오면서 정부의 재정을 어디에 어떻게 바람직한 논의 쓰기 위한 바람직한 논의가 빨리 좀 시작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장윤선의 팟짱. 얼마 전에 정부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담배값을 올리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민들이 정말 정부가 국민 건강을 걱정해서 담배값을 올리는 거야? 실제로 저거는 세수 확대를 위한 목적이다. 서민 증세다.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 역대 정부가 담배값을 올려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주로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 솔직히 고백을 좀 해주시죠. 예. 그동안 정부가 1989년 이후에 총 6차례 담배값을 인상을 했습니다. 네. 제일 마지막에 인상했던 게 참여정부던 때 2004년 말에 네.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했거든요. 네. 이때 올릴 때 지금 새누리당이 이제 야당일 거 아닙니까? 네. 한나라당이 난리 났습니다. 이거 올린다고. 근데 자기들은 지금 2,000원 올리겠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 이제 담배값이 오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네. 올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매번 올릴 때마다 명분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국고 수입을 증대해야 된다. 두 번째는 국민 건강 증진이다.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나왔는데 네. 어느 것을 강조하느냐는 그 시점에 네. 국민적 설득력이 어느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정부는 뭘 강조했냐? 정부가 증세는 절대 안 하겠다고 그랬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실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거든요. 네. 그래도 여하튼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가 우리는 증세를 안 하고 복지를 늘리겠다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네. 증세라는 이 껄끄러운 목적은 전혀 제시를 안 하고 네. 감추고. 국민 건강에 그렇죠.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내용은 보면 부자 감소에 따른 국세 수입이 이제 부족했지 않습니까? 네. 그 부족분을 조달하기 위한 증세 조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제가 그렇게 보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하나는 만약 정부 주장대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담배를 줄이도록 하기 위한 거라면 왜 2,000원 올립니까? 한 4,000원, 5,000원 올리지? 그러면 더 끊을 거 아닙니까? 5만 원으로 올려라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그런데 2,000원 올린 게 무슨 목적이냐면 가장 세수가 많이 들어온 수준이 4,500원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이제 담배세 인상의 비밀이 여기 있었구만요. 그럼요. 조세연구원에서 실제 이제 연구 보고서가 나왔는데 네. 4,500원보다 더 받게 되면 소비가 줄어들어 가지고 세수가 적게 들어오고요. 그리고 4,500원보다 낮게 받으면 네. 소비가 늘어나는데 4,500원이 어찌됐든 가장 세수가 많이 들어오는 그 수준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우선 하나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키포인트가 거기 있었어요. 예. 또 하나는 정부는 지방 재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지방 재정 수입을 늘려주기 위해서 담배세를 올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것도 매우 설득력 있고 매력적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방세인 지방 소비세를 올려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번에 국세를 거기다 신설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국세인 개별 소비세를 부과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가지고 오히려 네. 국세가 더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요. 예. 담배세를 올리면 국세는 많아지는데 지방세는 오히려 그러니까 줄어드는. 전체 늘어나는 세금의 담배세의 73%가 국세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부자 감세로 인해서 부족한 국세 수입을 메꾸기 위해서 편법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구나 네. 하는 걸 우리가 금방 짐작할 수 있죠. 네. 강원도의 경우에는 다 따져봤더니요 오히려 마이너스더래요. 예. 그 담배세 인상을 하면 왜냐하면 그 끊는 분들이 더 많아져서 비싸지니까 그래서 바로 입장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담배세 인상에 반대한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여하튼 박근혜 정부가 담배세뿐만이 아니라 주민세 또 영업용 자동차세 뭐 이런 것들을 중등등등 올리면서
세수를 좀 어떻게든 확대를 하려고 하는 걸로 보이는데 예.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보기엔 저희들이 이제 조세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예.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딱 보기에는 한 몫의 재벌 대기업들한테 부과했던 법인세를 올리면 될 것을 왜 이렇게 그 푼돈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방식으로 조세 정책을 쓸까? 그게 정말 세수 증대에 큰 도움이 될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예. 조세 전문가의 시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담배세, 주민세, 자동차세 네. 이런 3대 지방세 인상으로 해서 돈이 어느 정도 들어오냐. 네. 이게 4조 2천억 정도 더 들어온다고 정부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물론 이 금액은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부자 감세로 인한 세금 감면액을 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대규모 감소로 인해서 조세 부담률이 약 2%포인트 정도 떨어졌거든요. 네.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나라 GDP를 한 1,300조, 1,400조 잡으면 네. 1년에 약 세수입이 25조 원 정도 적게 들어오는 겁니다. 현재. 아, 그렇기 예. 때문에 지방세 4조 2천억 늘려가지고 그걸 메꾸는 데는 턱없이 턱없이 부족해요. 부족하겠네요. 예. 그렇지만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네. 깎아준 것은 주로 대기업들이나 고소득자 위주로 깎아주고 네. 이 담배세나 주민세나 자동차세는 우리가 역진세라고 그러잖아요. 네. 요거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조세 정의에 맞지 않는 것이죠. 음. 더구나 이런 세금처럼 국민 다수의 부담이 늘어나는 증세를 할 때는 국민적 논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조세 마찰이 야기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저항이 합니다. 거센 건데요. 예, 그러니까 예. 뭐 조롱이 어마무시합니다. 정부에 예. 대한 조롱이 인터넷상에 보면 뭐 그래서 사이버 명예훼손 이런 것도 더 처벌을 강화하는 건지는 예. 모르겠습니다만 여하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세수 증대에게 큰 도움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명박 정부가 대기업에 부과했던 법인세 감면했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법인세를 감면해 주면서 세수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왜 정부는 이 정책을 바꾸지 않는 걸까요? 이제 그게 정부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제 정부는 이제 이런 생각이지 않습니까? 네. 고소득자나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면 네.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고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경제가 활성화돼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이제 선순환이 될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1980년에 레이건이 도입했던 네. 신자유주의 이 낙수 경제론이거든요. 네. 근데 이 정책은 2008년 9월 15일 날 세계 금융위기가 오면서 이것은 틀린 정책이다. 네. 이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네. 교황까지도 그런 말씀을 그랬죠. 하셨고 네. 세계적인 이제 경제학자들이 다 인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2008년 이후에 OECD 국가들을 보면 네. 소득세를 올린 나라가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12개 국가인가가 올렸어요. 네. 근데 유일하게 부자 감세 정책을 밀고 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거는 아직도 여건이 달라졌는데 그 변화를 추구하고 있지 못한 것이죠. 왜 제가 이게 잘못된 정책이냐고 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고소득자는 지금도 소득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좀 깎아줘서 가처분 소득이 는다 해서 지금도 있는 소득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소비가 안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대기업들은 지금 수백조나 되는 유보소득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소득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로부터 저는 무겁게 세금 매기자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로부터 적정한 세금을 거두어서 네. 중산 서민들이나 중소기업에게 써주게 되면 서민들의 경우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지출을 정부로부터 받게 되면 바로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소비하는 물품들이 대부분 생활 필수품이거든요. 그렇죠. 이건 중소기업들이 주로 이제 생산해내는 품목이거든요. 네. 그러면 중소기업들의 투자가 바로 이어지게 되고 네. 그러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예. 이렇게 이제 경제가 운영되는데 그럼 지금 경제 활성화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아직도 그 부자 감세 기조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수가 부담하는 중산 서민들의 지방세 올리지 않고 네. 부자 감세 철회하면 되는데 왜 철회 안 하느냐 네. 이렇게 얘기하면 네. 그분들은 경제 활성화에 역행된다. 지금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살려면 제가 볼 때는 뭐 초이노믹스처럼 단방약을 쓸 게 아니라 네. 경제 체질과 틀을 바꿔야 됩니다. 예. 이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급한 게 법인세라도 좀 노무현 정부 때 했던 만큼이라도 다시 그러니까 인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과세를 해라라는 주장이 있는데 새누리당은 안 돼. 왜 안 되냐면 김무성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법인세는 국제 경쟁력 제고, 국제 경쟁력 강화 뭐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증징하면 기업이 어렵게 된다. 그래서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실제 그럽니까? 이제 법인세 세율이 얼마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 세율이 25%였습니다. 네. 근데 25%가 어디에 적용되냐면 과세 소득이 1억을 초과할 때 1억 초과분에 대해서 25%를 매겼거든요. 네. 근데 부자 감세하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이걸 20%로 가져왔어요. 5% 포인트 내리는 걸로. 네. 근데 이제 그때 야당이나 저 같은 사람이 노력해서 22%로 이제 내렸거든요. 네. 근데 3% 포인트를 내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매우 의미 있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1억 초과분에 대해서 25% 매기던 걸 200억 초과분에 대해서 22%로 내린 것처럼 200배를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수가 크게 감소한 겁니다. 그래서 뭐 김무성 대표가 뭐 법인세 증세하면 기업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뭐 그 언론적으로는 뭐 안 올릴 때보다는 기업이 소득이 적어지겠죠. 네. 근데 우리나라 지금 법인세율이 22%고 네. 여기다 지방세까지 합쳐봐야 네. 24.2%거든요. 네, 네. 근데 OECD 평균 법인세율이 25.4%이기 때문에 네. 아직 거기도 우리나라가 못 미치네요.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올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무슨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다 하는 것은 과장한 측면이 많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여기서 일부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좀 이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네. 의견을. 왜냐하면 일부에서는 이제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재 22%에서 25% 네. 이게 참여정부 이전으로 올리자 이렇게 네, 네. 얘기를 하고 합니다. 네. 저는 물론 이것도 이렇게 되면 부족한 세수도 보충하고 복지 대원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봐요. 네, 네. 그렇지만 세금 정책은 현실입니다. 논리로만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게 이미 내린 세금을 이렇게 다시 올릴 때는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실제가. 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무슨 기업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이렇게 계속 외치면서 어찌됐든 22%까지 내려온 세금을 25%로 올리게 되면 그 나쁜 영향을 있겠죠. 미칠 수 있다고 네. 보고요. 또 하나는 법인세율을 25%로 올리게 되면 네. 그것의 10%에 해당되는 것이 지방소득세로 또 부과가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세율이 27.5%가 됩니다. 아. 이것도 물론 선진국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지만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업 환경 측면에서 보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여당이나 네. 정부 여당이 절대 못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기업들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당도 계속해서 그래도 우리는 25%까지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 저는 정치권이 타협점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합리적 대안을 예, 찾아라.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안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네. 어떻게 하냐? 법인세 그냥 명목 최고세율 우리가 22%를 명목세율이라고 네, 그러거든요. 네, 네. 이 명목세고 최고세율은 그대로 두자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세율이 22%뭐 이렇게 되지만 네네. 대법인들이 내는 실제 실효세율은 12% 13%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22%를 25%로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삼성이나 대기업들이 내는 실제 실효세율을 네. 12%에서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아. 그럼 이걸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할 건가? 그게 저는 지금 200억 이상에 대해서 22%를 적용하고 있는데 네. 과거 참여정부에서는 1억 초과분에 대해서 적용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한 요거를 2억 초과분으로 이걸 내리자. 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법인세율이 높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고 네. 그러니까 조세의 네. 국제 경쟁력도 높이면서 실효세율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어. 이렇게 하면서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줄이게 되면 조세 경쟁력도 유지되면서 필요한 세수도 확보할 수 있고 얼마나 세수가 더 늘어날까요? 제가 볼 때는 몇 조 정도 더 들어올 겁니다. 몇 조 정도? 예, 예. 2억 초과분에 대해서 매기면 세금 예, 매기면 22%를 적용하면 최고세율은 그대로 두고. 두고라고. 그러면 이제 반발도 줄어들고. 예, 정부 여당 입장에서 보면은 최고세율을 안 손댔으니까 얻어냈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가세 표준을 200억에서 2억으로 낮추었으니까 얻어낼 수 있다고 보고 기업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세율이 그래도 다른 나라 세율보다 다소 낮기 때문에 자기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서 국민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세수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해놓고도 세수가 부족하면 그때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가로 세율을 올리는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국회에서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논의하다가 그러면 이제 또 회의가 공전돼 가지고 예산마저도 또 제대로 심의를 안 해가지고 정부 안대로 통과시켜 버리면 뭣도 있고 뭘 또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버린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정치권이 악만 쓰고 싸울 게 아니라 문 열고 모기장 치는 지혜와 해안을 모기장 치고 문 열고 모기장 치고 문 열고 순서가 중요합니다. 정책은. 순서가 중요해요. 밥 먹고 약 먹는 거하고 약 먹고 밥 먹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죄송합니다. 모기장 치고 문 여는 그런 지혜를 마련할 때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여러분은 장윤선 기자의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최근에 최경환 부총리가 사내유보금 과세 정책을 내걸었습니다. 재벌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유보금에 대해서 과세만 제대로 해도 이것도 세수 확보에 큰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내유보금 과세는 단순히 세수를 늘리는 목적보다는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배당과 임금을 늘려서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구상입니다. 저는 이걸로 인해서 세수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이런 걸 가지고 세금 거두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입법 취지에는 동의를 하지만 과거 경험 등을 고려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제도가 설계돼야 된다. 왜 그러냐면 제가 세제실장할 때 이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몇 년도입니까? 그러니까 IMF 예안위기가 올 때 이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제도가 뭐냐면 그때 초과 유보소득 과세 제도라 해서 적정 수준 이상의 유보를 하면 과세를 했거든요. 근데 예안위기 이후에 기업들이 취약한 재무구조 때문에 많이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기업의 적정 유보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 과세 제도를 2001년도에 제가 2001년도에 세제실장을 했는데 제 기억은 그때라고 생각하는데 연도는 좀 다를지 모르지만 그 근처 때 이걸 폐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비슷한 제도를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투자나 배당하지 않고 과도하게 유보하는 것도 문제지만 조세 정책으로 사내 유보금에 지나친 배당을 유도하는 것은 기업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입은 하더라도 이런 부작용이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도입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전문성과 꼼꼼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내 유보금을 쌓아놓고 투자하지 않고 경기 활성화, 이른바 낙수 효과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재벌 대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견제하는 그런 정책은 필요한 거 아니냐? 필요한데요. 대기업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거든요. 왜 그분들이 투자를 안 할까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그건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눈에 보이는 이익이 날 것이라고 생각되는 투자처만 있으면 그분들은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해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정치권이 싸우지 말고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유보를 하게 되면 그건 이제 적정하게 규제도 하고 경제 민주화 정책 이런 것도 동원이 되고 그래야죠.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이 4자방 국조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4대강, 자원외교, 또 방위산업비리. 이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가 시급하다. 특히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낭비한 예산, 정부 예산, 세금 이런 것들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진행된 박근혜 정부의 세금 조세 정책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선 조세 정책 말씀드리기 전에 그 사자방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이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 정권의 잘못이라고 해서 관대하게 넘어가 버리면 네. 또 다른 잘못을 부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정권 일이라고 해서 정치적 보복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되지만 네. 확실하게 책임 문제를 규명해야 이 정부도 그것을 교훈 삼아서 제대로 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의 세금 정책을 좀 평가를 해보면 네. 저는 세금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가 재정 수입을 조달하는 것이고 네. 그 다음이 소득 재분배 효과를 통해서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조세 정책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실패하고 있다는 점이죠.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자 감세라는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네. 8년째 재정이 적자이고 그렇죠. 금년에도 예산보다 세수가 한 10조 원 정도 더 줄어들 줄어들 거거든요. 네. 작년에도 세수가 부족했고 내년에도 세수가 부족할 걸로 전망을 합니다. 이건 역사상 처음이거든요. 네. 3년 연속 예산보다 세금이 줄어든 것은.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네. 재정 건전성이 무너지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고요. 네. 또 하나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 양극화의 심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 뭐냐? 재정이거든요. 돈 많은 사람들로부터 세금 걷어서 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써줘야 되는데 네. 부자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이게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가장 낮은 것으로 OECD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부가 조세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 부자 감세 기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가 혹시라도 무조건 참여정부하고는 좀 반대되는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를테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자면 국가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입장에서 볼 때 서민 경제가 이런 식으로 뭐 가계부채 심각한 수준이죠. 일자리 없어서 아우성이죠. 주택 문제 난리죠. 뭐 이렇게 막 온 국민이 정말 들끓고 있는 이 심각한 정말 밀란 직전의 상황에 있는데 자기들도 좀 생각을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텐데 근데 왜 그렇게 안 할까? 예,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이명박 정부는 아마 참여정부를 매우 의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네. 반대로만 가려고 했던 그러니까요. 게 사실이고요. 근데 박근혜 정부도 만약 그렇다면 큰 문제고 저는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냥 보편타당한 정책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1980년대, 90년대까지는 네네. 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신자유주의 낙수 경제론이 통용이 됐던 거예요. 네, 그 근데 시대에는. 예, 네. 그러나 지금은 성장 고용 없는 성장 정책이 펼쳐지면서 네. 낙수 효과가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정책을 이제 바꾸고 재정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줘야 되는데 네. 아직도 세상은 바뀌었는데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옛날 정책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네. 이거는 그걸 우리는 이제 혁신하는 사람들은 변화관리라고 그러거든요. 체인지 매니지먼트라고. 네.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면 이제 자꾸 변해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빈 토플러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미래 성공의 가장 위험한 요소는 과거의 성공 경험이다. 이제 자꾸 옛날 걸만 생각하는 것이죠. 네. 여전히 올드 패션을 이어가려고 하는 한 국가의 올바른 재정 대책도 재정 환경도 마련될 수 없다 이런 경고로 좀 느껴지는데요. 조금 딴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경제 전문가시니까 최근에 삼성 SDS 상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주식 부자 4위에 올랐습니다. 예. 삼성 일가가 지분 가치가 무려 18조 원. 그래서 야, 이거 주식 양극화도 심각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정치권 안에서 불법 시세 차익 환수법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이학수 전 부회장의 경우에는 이 삼성 SDS 문제로 그 감옥도 갔다 오시고 그랬는데 예. 이 불법적으로 얻은 시세 차익은 도로 환수하는 이런 것도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논의가 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되면 이것도 조세 정책의 세수 확보에 도움이 좀 되는 정책일까요?
저는 이 불법 시세 차익 환수법도 네. 세수 확보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안 것입니다. 된다고. 왜 그러냐면 이것은 주 목적은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확립해서 세금 없는 부의 세대 간 이전을 막자. 네. 그리고 사회 정의와 경제 정의를 실현하자 이런 측면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전두환 추징금 환수법도 만들어졌지 네네네. 않습니까? 네. 근데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는 그 자체가 내재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건 누가 개입을 안 하면 부자는 더욱 부자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는 네. 그런 내재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개입을 해서 그걸 시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저는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네. 이거는 국민적 공감대를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국민 공감 수준에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네. 너무 많은 돈을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받게 되는 것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그렇습니다. 이게 이걸 너무 보면 큰 국민들이 일할 마음이 안 나버리는 만나죠. 것이죠. 예. 백날 일해봐야 예. 야, 그게 좀 꿈엔들 만질 수 있는 돈이랴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 8월 발표된 정부의 그 상속세제 개편 예. 이것도 좀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요. 예. 이게 과연 그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지만 이지 회장을 위한 맞춤형 세제 개편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난번에 문제 제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예. 조금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 정부의 가업상속 개편안이 저는 박지만 이지 회장을 위한 맞춤형 세제 개편이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뭐 우리 공직자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네. 다만 이제 정부 안대로 상속세법이 개정되면 네. 이 박지만 회장을 포함해서 기업주들이 큰 혜택을 받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건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거죠. 예. 예. 저는 이번에 이 가업 상속 공제폭을 확대하는 정부 상속세 개편안은 네. 이 세금의 생명인 공평성과 조세 정의를 크게 저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가업 상속. 그러니까 독일 같은 데서 할아버지도 목공일을 하고 아버지도 목공일을 하고 자기도 목공일하고 일본 같은 데서 사시미 집을 이렇게 네. 가게가 이렇게 세대 간에 네네. 계속 이어서 이어서 하는 하는. 이런 진정한 의미의 가업 상속은 세금 때문에 가업 상속이 안 되면 안 되지요. 그런 경우에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근데 정부 개편안은 탈법 상속 수단으로 가업 상속 공제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중산층은 상속세를 조금만 상속받아도 다 내는데 네. 기업주 자손들은 수백억 원을 상속받아도 이 가업 상속이라는 편법을 이용해서 세금을 감면받는다면 네네. 이거는 세금 없는 부의 세대 간 이전을 조장하는 것이고 네. 형평성 문제 면에서 큰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건 제가 오마이뉴스 영상 TV에 나와서 그러게요. 1시간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국회에서 깊은 검토를 통해서 정부안을 보완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정부가 매년 가업 상속 혜택을 늘리는 개정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요. 예. 왜 그러는 거죠? 근데 정부가? 실은 이제 어떤 세제를 개편하면 그 효과를 보고 부족할 때 이제 또 개편을 해야 되거든요. 작년에도 가져오고 재작년에도 가져오고 매년 제가 그렇게- 국회에 있을 때는 그래도 이걸 막았거든요. 네. 어느 정도 막았는데 금년에 또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매년 그렇게 정부가 그러니까 갖고 계속해서 이제 기업들이 부탁하고 로비하니까 가져오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서 개최하는 세미나에 가보면 네. 항상 등장하는 것이 가업 상속 공제 혜택을 확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들에게 이 가업을 물려주고 싶어도 네. 세금 때문에 일부 재산을 팔게 되면 사업의 영속성이 유지되지 못한다 이런 네. 얘기들을 하거든요. 예. 그러려면 적어도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진정한 의미의 가업 상속이 돼야 되는데 네. 실은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제 당대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아들에게 넘겨주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찌됐든 우리 지역사회에서 보면 그분들이 가장 잘 사는 계층이고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혜택을 보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너무 과도하게 세금을 감면해 주게 되면 주변에 있는 다른 중산 서민들과 형평성이 무너지고 그렇죠.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가업 상속은 확실하게 지원을 해주고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 내고 상속하도록 하자 네. 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전반적으로 경제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가계 부채가 소득 증가보다 2배 이상 많다. 이런 통계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하면 이 양극화를 정부 재정으로 좀 막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유럽에서 하고 있는 사회임금제,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생활임금 뭐 이렇게도 표현이 좀 되는데요. 이런 거를 좀 정치권 안에서 마련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정부에도 계셨고 또 세금도 총괄하셨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국회에서도 여러 활동을 하셨는데요. 좀 정치권 안에서 이런 바람직 사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국민들이요. 예. 이게 좀 해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미국의 프리드만이라는 경제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 멸망한다면 그것은 사회 양극화 때문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처럼 또 사회 양극화가 급격하게 심화되고 있는 나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치가 제가 볼 때는 재정이거든요. 네. 그러면 재정의 기능을 살려야 되고 그러려면 부자 감세 기조에서 벗어나서 적정한 세금을 걷어서 예산을 통해서 없는 사람을 써주는 복지를 활성화해 줘야 되고요. 네. 여기에 이제 사전적 교정 장치로서 경제 민주화가 네. 제대로 시행이 돼야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이 사회임금제도나 생활임금제도 이것은 지나치게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와 근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설계된 제도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고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이 생활임금 수준, 사회임금 수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 쉽지가 않고요. 네네. 또 이것은 바로 기업에 이제 원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논의가 먼저 선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네. 거고요. 그리고 이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논의를 거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경제 민주화나 복지 확충 네. 이것도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장치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국민적 삶을 좀 지금보다는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을 어떻게 모아서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걷어서 어떤 방식으로 쓸지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굉장히 예. 긴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박근혜 정부 조세 정책 그리고 또 이명박 정부의 문제점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증세를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끝으로 박근혜 정부에게 조언, 박근혜 대통령에게 좀 끝으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들으실 거예요. 그 관계자들이. 예. 지금 우리 경제는 경제 틀을 바꾸는 외과적 수술과 경제 체질을 바꾸는 내과적 처방이 있어야 네. 우리 경제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최경환 부총리가 펼치고 있는 것처럼 기준금리 인하하고 네. 그리고 빚어서 집 사고 소비하고 네. 이런 단방약을 써서 회복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틀을 바꾸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부는 지금도 부자 감세 정책 그러니까 재정은 최소한 개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것은 마치 사람 몸에는 자연 치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 없다 얘기하는 것도 똑같거든요. 사람의 몸에는 자연 치유 능력이 있지만 의사의 역할은 점점 커지는 것처럼 네. 시장도 인비지블 핸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작동되는 힘도 있지만 네. 지금은 이제 세계화가 되고 시장이 하나의 시장으로 개편되면서 자연 치유 능력으로 수정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재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저는 그런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경제를 보는 시각과 철학이 바뀌지 않고서는 네. 한국 경제는 나아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많이 내각에 등용해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끝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가 재정을 확대하겠다라는 취지의 일환으로 또 국가 발전을 시키겠다는 취지의 일환으로 자원 해결을 막 공세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FTA를 그렇게 공세적으로 하고 계세요. 지금 보면 우리가 모두 52개 나라 FTA 체결을 했고
지난주에 뉴질랜드까지 이제 체결을 해서 가고 있는데 청와대에서의 설명은 FTA를 적극적으로 체결을 하면 경제가 좋아질 거다. 우리 경제가 나아진다라는 굳센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근데 과연 그런가? 이제 어느 정부에서나 자기의 치적을 남기기 위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 네. 자체는 뭐 나무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FTA는 우리나라는 이제 자원이 한정돼 있고 시장이 뒀기 때문에 시장을 개방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시장을 개방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방화벽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방어벽. 방화벽. 우리 네. 아파트에서 보면 어떤 집에 불이 나더라도 벽이 있기 때문에 그 집만 타고 말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개방한다고 하는 얘기는 그 집에 불이 나면 벽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전체가 타버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개방을 할 때는 그런 방화벽을 쳐줘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는 지금 FTA를 하면서 그 치약 산업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보면은 서비스업이랄지 안 그러면 농림분야랄지 네. 이런 분야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주고 또 그쪽에 지원을 하면서 해야 되지 네. 그렇지 않고 하다 보니까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제 FTA가 안 그래도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수출 대기업 위주의 성장은 촉진시키는데 네. 그렇지 않은 분야의 성장은 오히려 퇴보시켜서 네.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문제가 있어서 성장률은 약간 더 올라갈지 모르지만 국민의 행복 지수는 계속 떨어지더란 얘기죠. 왜 성장률은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가 세계적으로 자살률이나 이혼율이 가장 높고 범죄 발생률은 늘어나고 네. 그런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네. 국민의 행복 지수를 올릴 수 없는 성장률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성장과 행복이 동행하는 네. 그런 정책을 피는 게 중요하고 그러려면 FTA는 추진은 하되 네. 보완 장치를 함께 갖추면서 추진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광주에서 서울 상암동까지 몇 시간 걸리셨습니까? 한 3시간 걸리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예. 3시간 아유, 걸립니다. 3시간 걸려서 오셨는데 약 1시간가량 그 정말 좋은 귀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아마도 이런 얘기를 어디서도 사람들이 듣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팟짱 청취자들을 위한 유일한 방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자주 이런 설명 기회가 있었으면 예.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멀더라도 예. 저희가 요청드리면 꼭 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 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